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참 파도가 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해주면 책이라도 하나 써야 하는 거 아니냐더군요. 뭐 그리 대단한 인생은 아니라 책은 못 쓰겠고,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제 인생을 남겨봅니다. 제멋대로인 파도처럼 한치 앞을 몰랐던 제 인생, 이제는 잔잔하게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멋대로라 언제 또 파도가 일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은 파도에 제 마음이 단단해졌는지 어떤 파도든 이겨낼 자신이 있네요. 그리고 제게 참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기에 더 그 파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과 더불어 그 든든한 지원자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골목골목이 어지럽게 얽힌 동네의 작은 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거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는 좁은 집. 집에 업소에 있을 법한 환풍기 있는 집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태어난 집이 그랬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알콩달콩 신혼을 시작하셨고 제가 태어나게 된 거였죠. 몸이 약한 어머니는 2번의 유산을 겪으시고 2년 만에 저를 낳으셨던 터라 더 애지중지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마음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고 정말 재밌는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그런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저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골목을 헤집고 다니며 동네 또래 친구들과 모여 매일매일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놀이터에서 흙으로 두꺼비 집을 만들기도 하고 땅 따먹기를 하기도 하고 효자손을 들고 칼싸움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누군가의 어머니가 오셔서 저녁밥 먹자고 부르셨고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즐거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철없이 노는 것도 마냥 재밌었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그저 행복했습니다. 비록 콩자반에 멸치볶음, 김치와 밥이 전부인 밥상이었더라도 말이죠.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 시절의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갈 즈음에 집 상황이 좀 좋아져서 저희가 살던 골목 동네를 빠져나와서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방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내 방이에요? 나 이제 여기서 혼자 자는 거예요? 정말 좋다. 그 전까지는 거실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잤었거든요. 이사한 집은 방이 2개라서 안방은 부모님이 쓰시고 작은 방은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쪽에는 작은 옷장과 안 입는 계절 옷들과 이불이 있어 창고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집이 1층에 따로 대문도 없이 그냥 현관만 있는 집이었거든요. 골목 들어서서 저희 집 문 열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죠. 그런데 이사 간 집은 완전 1층이 아니고 계단 5개 올라가서 있는 1층이었고 대문도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2층에 살고 계시고 단지하에 집 2개가 있던 다세대 주택이었죠. 그 집에서 딱 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 정문 앞에 있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때, 성일아? 우리도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 거야. 와, 아빠, 진짜예요? 여기가 우리 집 되는 거예요? 와, 저 진짜 아파트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 아파트 사는 거면 잘 사는 거였습니다. 아파트도 나름이었겠지만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 꽤 괜찮았거든요.
평수도 30평대였으니 그 전에 살던 집들과 비교가 많이 되었죠. 아버지가 운송업에 직원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운송업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그 사업이 서서히 잘 되어서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가서 살 정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삶이 편해지니 부모님의 금술이 더욱 좋아지신 건지 아파트 이사가고 얼마 안 되어서 9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앙증맞고 천사 같은 동생도 너무 사랑스러웠고 학교도 재밌고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는 제 방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생기면 안 좋은 것도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바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부모님과 저녁밥을 먹는 게 익숙했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놀이터를 가거나 아버지한테 자전거랑 인라인을 배우는 삶이 익숙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거의 매일을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얼굴엔 그늘이 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매일 한숨을 쉬시면서 어린 여동생을 돌보셨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웠습니다. 그게 다크서클인지 슬픔의 그림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머니는 큰 슬픔을 느끼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께서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두 분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한순간에 타오른 촛불처럼 저희 집은 갑작스럽게 큰 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은 활활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희 집의 촛불은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비싼 대형 학원을 다녔고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도 바지 2벌씩 맞췄고 가전제품도 좋은 거 쓰면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원래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집에 돌아오실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셨거든요. 그 새벽에 들어와서 어머니께 술에 취해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오늘 그 거래처랑 드디어 계약을 해냈다는 거야. 사장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회사가 어딨냐고. 아, 참. 다들 보고 배워야 하는데 말이야.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 살았네. 집에 들어오시면 그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바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께서 그런 무용담들을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 자식 잡히기만 해. 내가 정말 가만 안 둬.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자식 잡을 거라고. 잡아서 내 돈 다 돌려받을 거야. 아, 그 망할 자식. 그렇게 힘들다, 가만 안 둔다, 어떡하냐 소리를 달고 다니기를 6개월쯤이 지나서야 아버지 사업이 완전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싸우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기에 왜 그 사람을 믿었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할 거냐,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지지 않고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냐? 나라고 안 답답하겠냐?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등등. 아버지는 다시 회사를 일으키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은 저희 집이 이사를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였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그랬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니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실 모양이었나 봅니다. 저희 집은 옆 동네로 이사를 갔고 넓은 아파트가 아닌
방 2개짜리의 좁은 주택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은 자기 방을 갖고 싶은데 왜 방이 없냐면서 칭얼거리곤 했었죠. 아버지는 정말 사업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에는 차도가 없어 보였거든요. 여전히 매일 술을 드시긴 했지만 이사를 한 뒤부터는 집에서 드셨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소주와 마른 오징어나 쥐포 같은 걸 질겅질겅 씹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학원도 못 다닐 정도로 집안이 어려워졌고 동생도 유일하게 다니던 학원인 피아노 학원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나 피아노 학원 계속 다니고 싶어. 계속 다닐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부모님에게 떼를 썼고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속옷도 팔고 잠옷도 팔고 애들 옷도 팔고 어른 옷도 파는 큰 옷가게였는데 시장에서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는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점점 망가져가지. 어머니는 매일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집에 와서 끙끙 앓으시지. 어린 동생은 있지. 장남이 되어서 가만히 있기만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집안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야자를 안 하고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만화방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던 형이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형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다가 형이 하게 된 만화방이었죠. 형이 제 사정을 알고 시간을 잘 맞춰줘서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 만화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망해버린 지 오래였고요. 다시 일을 하실 생각도 없는 것 같았고 어머니와 잦은 싸움을 하시다가 서서히 두 분은 말씀을 안 나누셨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계실 때 아버지는 방에 계시고 어머니가 방에 계실 때 아버지는 거실에 계시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집에만 계시다가 집에 술이 다 떨어졌을 때 한 번씩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소주를 몇 병 사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제 사이에도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비가 많이 오던 여름이었습니다. 방학이라 동생이랑 저랑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얇은 잠바를 걸치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전에 한참 냉장고와 베란다를 뒤적이다가 나간 걸 보니 소주가 떨어져서 마트에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낡은 슬리퍼와 녹슨 우산을 들고 나가신 아버지는 빗길에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언제나 거실 한켠, 안방 한켠에 그림자처럼 자리를 잡고 계셨던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일을 늘리셨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일을 하셨고 시장에 출근하기 전 새벽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신문을 돌리셨습니다. 여자도 신문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동네 형들이나 아저씨들이 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사장님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일을 하게 되신 거였습니다. 사장님도 저희 사정이 딱해서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싼 아파트에서 잘 살다가 한순간에 망하게 된 저희 집 일은 동네에서 아주 재미난 안주거리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어쩐지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만화방 형한테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3번 일하던 것을 일주일에 5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삿짐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친구 삼촌이 이사센터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나서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 보태고 동생 학원비 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택배 일이었습니다. 90년대에 본격적으로 PC방 같은 것도 생기고 집마다 컴퓨터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이 유행하고 하면서 택배 회사들이 엄청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고등학교 졸업한 2살 위의 형이 원래 아버지랑 같이 택배 일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의 아버지 대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죠. 옆에 타고 다니면서 운전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신문 배달하는 거 제가 하겠다고 받아서 했고요. 어머니가 어깨도 안 좋으신데 계속 고집 피우시면서 신문 배달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그거 제가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는 신문 돌리고 낮에는 택배를 배달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면허도 땄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일찍이 따두었던 거죠. 그렇게 2년을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이랑 택배 돌리다가 차 안에서 빵과 우유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너 나한테 이 트럭 살래? 네? 왜요? 형 이제 택배 안 하려고요? 우리 어머니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잖아. 곧 퇴직하시거든. 퇴직금으로 가게 하나 차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고 내가 같이 가게 운영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이 트럭 처분해야 하는데 너 택배 계속할 거면 나한테 사라고. 돈 한 번에 안 줘도 돼. 나눠서 줘도 되니까 생각 있으면 다음 주까지 말해줘.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형이 그때 택배로 돈 잘 벌고 있었거든요. 만약 형한테 트럭을 사고 형이랑 같이 하던 그 동네를 혼자 하게 되면 제 기준 상당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내가 과연 다른 일을 해서 그만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동생도 점점 커가니까 돈 들어갈 것도 많고 고민 끝에 저는 형의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이 좀 있긴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서 6개월 할부로 형이랑 계약서도 쓰고 트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면서 정말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았지만 그만큼 돈을 잘 버는 것이니까 힘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 제게 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정말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눈이 얼어서 길도 엄청 미끄러웠습니다. 그런 날엔 좀 쉬면 좋으련만 택배는 언제나처럼 한가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택배를 나르고 있었는데 택배를 다 나르고 주차한 트럭에 가던 길에 승용차가 저를 덮쳤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는데 정말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땅으로 떨어진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틀이 지나 있었고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성일아, 괜찮니? 정신이 좀 들어?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가 보였고 그 옆에 어머니처럼 눈이 퉁퉁 부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자 다리가 미친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많이 다쳤대. 아마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꿈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친 차주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40대 중후반, 저희 어머니 또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차주를 보기 전까지는 어떤 놈인지 얼굴 좀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주가 너무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비하고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넉넉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이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큰 돈이 있나? 아니면 내가 고소할까봐 무서워서 전 재산 털어서 주는 건가 생각했죠. 차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도 하니까 그렇게 화가 나진 않더라고요. 다만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막 2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그동안에 돈도 못 벌고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계속 어머니만 고생을 하셔야 하는 건가? 동생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나 싶고요. 이 약물고 재활을 해서 걸을 수 있게는 되었지만 왼쪽 다리는 평생 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걸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셨죠. 다리를 저르니 택배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트럭을 팔아버렸습니다. 신문 배달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 진짜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차주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원래 택배 일을 하셨다고. 아, 네,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럭 팔았어요. 이 다리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일 씨의 인생을 망쳐버렸네요.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사과하셨잖아요. 보상도 충분히 해주셨고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 편히 물어보세요. 다른 일자리는 구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그런데 그건 왜? 저 이런 말이 실례가 될 수 있지만 그럼 혹시 저랑 같이 일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른 일은 아니고 운전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은 그날 제 차를 운전한 게 제가 아니라 제 운전기사였습니다. 평소에도 운전을 과격하게 하더니 그날 이렇게 사고를 해서 바로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가 필요한 상태인데 만약에 응해주신다면 급여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나마 성일 씨 인생에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운전기사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황당했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뇨. 이게 맞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차주가 얘기한 월급도 상당히 높았고 근무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주 사장님이 운전한 게 아닌데도 저를 신경 써주고 있는 거였으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이 오락가락하다가 그 제안에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고 사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운전기사를 쓸 정도면 굉장히 부자겠거니 예상은 했지만 굉장한 재력가더라고요. 집이 정말 좋았습니다. 엄청 큰 단독주택에 차 주차하는 차고까지 딸려있는 굉장한 부잣집이었죠. 사장님은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회사랑 공장도 되게 크고 직원들도 엄청 많은 회사였죠. 저한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줄 수 있었던 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못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막 무슨 기업 사장님들 있잖아요. 억소리 나게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다 성격이 고약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을 만나고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죠. 먼저 저희 사장님은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엄청 존중을 해주셨습니다.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사장님께서 무슨 모임을 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장님처럼 굵직한 기업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운전기사들을 대동하고 있었죠. 자리가 마무리되고 다들 차를 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기사에게 어이, 김기사와 같이 부르면서 반말을 마구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기사들이 다 그 사장들보다 훨씬 어린 20, 30대였거든요. 직장 다니면 직장 상사도 후배한테 반말하는 마당에 회사 사장이 운전기사한테 반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일하게 저희 사장님만 저를 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성일씨, 성일군 이라고 부르시면서 언제나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시나 했는데 20년을 넘게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게 반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한테 거리감을 두시려고 하나 했는데 누굴 만나더라도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존댓말을 쓰셨죠. 이것만 봐도 저희 사장님이 얼마나 성품이 좋으신지 아시겠죠? 또 저희 사장님은 진짜 마음이 넓으셨습니다. 같이 다니다가 사장님이 비서분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알게 된 건데 사장님은 매달 정기적으로 고아원에 후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아픈 애들 위해서 수술비도 내주고 계셨죠. 그런데 진짜 대단하신 게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고도 어디 가서 자랑을 한다던가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왜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모두 다 알면 좋잖아요. 귀감도 되고요. 성일군, 나는 기부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얘기하지 않는 건 얘기하는 순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요. 어디 어디 기부를 했다더라부터 시작하는 말이 자랑하려고 한다, 얼마를 줬다더라, 보여주기식이다 등으로 말이 와전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에 살이 붙는 걸 너무 많이 봐와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요. 얼마나 세상을 살면, 얼마나 세상에 많은 풍파를 겪으면 저렇게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본 사장님은 정말 멋진, 가장 이상적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사장님을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사장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고, 제 언행과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장님도 저를 더 믿어주시고 더 의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일이 생기면 운전기사라는 말 대신에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저랑 항상 함께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제가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사장님은 그렇게 제 자존감까지 높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사장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던 중 사장님의 목숨을 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사장님의 가족들을 소개해야겠네요. 먼저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도 사장님과 같이 성품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를 만나면 항상 밥 챙겨 먹었냐고 물어보시고 밥 먹었다고 하면 주스 하나라도, 과일 한 조각이라도 챙겨주시려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성이 훌륭하신 두 분 사이에 성격이 아주 고약한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유학이 흔치 않은 거였는데 사장님의 큰아들은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쁜 물이 들은 건지 돈도 흥청망청 쓰고 욕심도 많이 부리고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던 사장님께서 한국으로 불러들였는데 한국에서도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 다시 외국으로 나갔답니다. 거기서 사업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고요. 제가 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 망나니 아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서 봤었는데 말투부터가 엄청 건방졌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데 반말을 찍찍하고 명령조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도 결혼 때문에 들어온 거였는데 미국의 초호화 저택에 살고 싶네 어쩌네 하면서 사장님 심기를 건드려서 사장님이 크게 화도 내곤 하셨습니다. 사장님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 보였죠. 아무튼 이런 큰아들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따님이었는데 사장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죠. 딸은 사장님을 닮아 엄청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서 명문대에서 경영 공부를 했고요. 그 밑에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또한 착했습니다. 심성이 곱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큰아들을 제외한 네 식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던 큰아들의 내외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였기 때문에 다 같이 축하를 하러 미국에 가려 했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사장님께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일정이 생겼고 결국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되었던 거라서 사장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죠. 성일군도 못 쉬어서 어떡해요. 오늘 일정 끝나면 원래 예정대로 3일 동안 푹 쉬어요. 그럼 사장님 혼자 다니시려고요? 아니요. 저도 이참에 집에서 푹 쉬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만에 휴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사장님 모시는 동안 하루를 제대로 쉬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 늦잠도 주무시고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하세요. 그래야겠네요. 그날 아침부터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신 사장님은 녹초가 되어서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장님 댁에 차를 세워두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낮에 사장님하고 이동을 하다가 빵을 샀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빵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제 것도 같이 사주셨었거든요. 쉬는 동안 집에서 먹자면서 사장님이 웃으셨죠. 그런데 그 빵을 차에 두고 내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장님 빵도 제 빵도 다 깜빡한 거였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다시 사장님 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길에 있는 집을 헉헉거리면서 걸어 올라갔고 퇴근한 지 20분 만에 다시 사장님 댁에 돌아간 거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휴가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곧 집에 사장님 혼자 계신다는 건데 집에 불도 안 켜져 있는 것 같고 대문도 열릴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혹시 벌써 주무시나 생각했죠. 그냥 갈까 하다가 차고에서 집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 볼까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차고에서 이어지는 문은 열쇠로 열어야 했는데 제가 그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하더군요. 진짜 주무시는 건가 싶은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흐르더라고요. 사장님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침을 꿀꺽 삼키며 안방으로 조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으로 걸어가는 중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거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그릇장이 열려져 있었고 안에 그릇도 엉망이 되어 있고 바닥에 깨진 그릇도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장도 다 열려져 있고 물건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강도가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정말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흉기라도 들고 있으면 어쩌나, 사장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파 옆에 있던 넘어진 화병 하나 들고 다시 안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최대한 가까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무슨 말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화병을 꼭 쥐고 안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방 문고리를 돌려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경찰이라고 하면 강도가 좀 겁을 먹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가 놀랐는지 뭐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 계신 사장님을 그 녀석이 인질로 잡더라고요. 한쪽 팔로 사장님의 목더미를 누르고 다른 한쪽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뭐야? 너 뭐야? 어떻게 알고 왔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움직이면 이 아저씨 가만 안 둘 거야? 제가 배움이 짧아 그런가 생각도 별로 길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협상 같은 것도 못하고 말로 구슬리는 건 더욱이 못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말 끝나자마자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 강도놈한테 화병을 던져버렸습니다. 사장님, 숙이세요. 날아간 화병은 강도놈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고 강도는 억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재빨리 강도놈 위에 올라타 버렸죠. 사장님, 얼른 경찰 부르세요. 빨리 신고하세요. 화병의 머리를 세게 맞아서 정신없는 그 강도를 저는 온몸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혹시라도 강도가 깨어나면 어쩌나 걱정되던 그때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일군,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요, 무슨.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네, 나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집이 엉망이 되어서 어쩌죠? 제가 좀 도울게요. 그날 새벽이 되도록 사장님 댁 정리하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 강도놈이 사장님 댁 식구들이 여행을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강도짓을 하러 들어온 건데 거실을 뒤지지 않고 안방을 뒤지다가 사장님을 마주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방들은 멀쩡해서 거실과 안방만 정리를 하면 되었죠. 미국에 갔던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바로 귀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후 사장님께서는 저보고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는다고 하셨고요. 그 이후 사장님을 모시면서 저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사장님 따님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쉬는 날 우연히 밖에서 사장님의 따님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여성과 같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 이후에 인연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참 수수하고 소박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푹 빠져서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 그해 겨울에 듬직한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아들을 낳을 때에도 언제나 사장님은 함께 해주셨죠. 제 옆에서 과분한 축하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장님의 건강이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사람이 좀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해야지. 그렇게 매일같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하시면 괜찮으실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지병도 없으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암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결국 사장님은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20년 넘게 사장님을 모셨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성일군,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성일군은 제가 만난, 제가 본 운전기사 중 가장 듬직하고 가장 멋진 운전기사였어요. 더 이상 성일군 차를 못 탄다니 아쉽네요. 너무, 너무 아쉽네요. 내가 죽어도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나요? 우리 막내 아들이 곧 회사 일을 시작할 거예요. 막내 아들과 함께 일해주겠나요, 성일군? 사장님,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사장님이 안 계셔도 사장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이 참 무심하지. 왜 이렇게 선량한 사장님을 데려가는 건지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장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사장님이 걱정되는구나 했는데 큰아들의 정신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큰아들하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 우선 경영권은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제가 회사 운영합니다. 아내랑 아이도 조만간 들어올 거예요. 저 한국 아예 들어오려고요. 애들한테 아버지 유산 한 푼도 관심 가지지 말라고 하세요. 아버지 담당 변호사 있죠?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분명 유서 쓰셨을 텐데 거기에 유산 어떻게 분배하셨는지 보게요. 참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저 돈밖에 모르다니 진짜 못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장님의 건강은 더욱 안 좋아지셨습니다. 말씀도 힘드실 정도로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죠. 저는 그런 사장님께 매일 갔습니다. 매일 사장님 곁에 서너 시간씩 머물면서 사장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느릿한 말투로 제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성일군, 내가 죽으면 성일군한테 연락이 하나 갈 겁니다. 그러니 연락 잘 받으세요. 그 연락 꼭 받아요. 그 말을 남기고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사장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저도 사장님과 그 가족들과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상주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 장례식장에 가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사모님도 따님과 막내 아드님도 고맙다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당신, 뭔데 여기서 상을 치우고 있어? 아, 저 기억 안 나세요? 사장님 운전기사였던. 아니, 그니까 아빠도 죽은 마당에 왜 운전기사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아, 저 그냥 사장님 가시는 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 웃기지도 않네. 뭐 하나 뜯어먹을 거 없나 노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막내 운전해주기로 했다며?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꺼져.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네? 그걸 왜 마음대로 정하세요? 사장님하고 한 약속입니다. 어쩌라고. 아, 퇴직금 받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럼 죽은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 네? 누가 그런 거 바란다고 이러는 줄 아세요? 그럼 돈 아니면 뭐 때문에 여기서 궁상 떨고 있는 건데? 착한 척 그만하고 꺼지라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그렇게 사장님의 장례식 날, 사장님이 온전히 가시는 걸 보지도 못하고 저는 쫓겨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퇴직금 받고 싶다고 그랬나요? 막내 아드님 운전은 고사하고 그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몇 번 찾아갔었는데 나중에는 큰아들이라는 놈이 나와서
저한테 욕을 하며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곁을 영영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떠나시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일자리 찾아보면서 집에 있던 시기였죠.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잠잠하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성일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 돌아가신 비전기업 대표님 지인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사장님의 친구분이셨습니다. 문득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한테 전화가 올 거라는 그 말이요. 사장님의 친구분은 잠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친구분도 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운영하시던 회사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였죠. 그런데 저희 사장님께서 그 친구분의 회사에 투자를 하셨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르시고 그 회사의 방향성은 물론이고 회사 대표의 인성과 회사 근무 환경까지 보고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거의 30년을 모시면서 사장님께서 투자하시는 걸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회사라고 하니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인연이 있어서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장님 모시면서 몇 번 뵌 적 있는 것 같고 장례식장에서도 뵌 기억이 있었죠. 그런데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 투자 때문에 불렀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금을 성일군에게 주라고요. 네? 수익금을 저한테요? 왜, 왜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성일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큰 빚이 있는데 목숨까지 구해준 은인이라고요. 그래서 꼭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어요. 그 친구 큰아들 본 적 있죠?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욕심이 상당해요. 그래서 성일군한테 수익금 넘기는 것도 자기 변호사한테 말 안 하고 저희 쪽 변호사한테 넘겨놨어요. 이건 그 집에서는 아무도 모를 테니까 걱정 말아요. 안다고 해도 법적으로 성일군한테 불리한 거 없으니까 맘 편히 받아요.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성일군 아니면 누가 받아요? 얼떨떨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사장님 친구분을 만난 그날부터 계속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친구분 변호사를 통해 남긴 편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고맙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된 퇴직금을 못 주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도 남겨져 있었고,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말, 든든한 벗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로부터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고, 그 은혜와 퇴직금을 대신할 명목으로 투자 수익금을 남긴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건강 챙기면서 노후를 잘 보내라는 말로 편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느껴져서 또 한 번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장님 나이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네요. 이 나이가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사장님의 성품엔 못 미칩니다. 그 넓고 깊은 마음을 따라가려면 저는 한참 먼 것 같네요. 그런 마음씨 넓고 훌륭하신 사장님 덕에 저는 이 나이에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장님이 남기신 그 수익금으로 매일 밥을 먹을 수 있고 아들 대학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고 노후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익금을 받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나서 사장님의 큰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었습니다. 아마 회사 투자 목록 같은 걸 봤다가 알게 된 거겠죠. 제가 큰아들한테 쫓겨나고 건물 경비 일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찾아낸 건지 거기까지 찾아왔었습니다.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약이 올랐나 봅니다. 그때 저 찾아와서 정말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말들을 했었습니다. 저더러 절름발이 주제에 까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받은 수익금을 다 뱉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고 사모님하고 따님이 오셨습니다. 설마 나한테 화를 내려고 오신 건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아주 창피해 죽겠어. 여기 김성일 씨가 니네 아버지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잘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아니? 니네 아버지가 내린 결정에 네가 뭔데 토를 달아? 사모님이 화를 내시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항상 고상한 말투에 점잖으셨거든요. 사모님이 화를 내시니까 큰아들이 발을 구르면서 얼굴을 시뻘겋게 불태웠습니다. 엄마는 이놈한테 가는 돈 안 아까워요? 얘가 뭔데? 내가 아들이잖아. 왜 나한테 안 주냐고. 이 자식이 나이를 허수로 처먹고 아주. 지금까지 네가 입었던 옷, 하던 공부, 살던 집, 네 차, 그거 다 누구 돈인데? 네가 미국에서 헛짓거리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도 더 네 아버지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 성일 씨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사모님의 외침이 끝나자 따님이 큰아들의 뒷목을 꽉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얼굴만 시뻘개져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나갔죠. 사모님께서는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신신당부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그 큰아들의 얼굴을 보는 일은 없었네요.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인연이긴 합니다. 기막히게 특별한 행운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삶이 좀 힘들거나 고민이 생길 땐 사장님을 떠올립니다. 제 인생에 그만큼 현명하고 올바른 분이 없으셨거든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언젠가 저는 사장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오겠죠. 어느 날 저 하늘 위에서는 꼭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장님, 제 인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함께한 세월 참 든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